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학년도 대비 6월 모의평가 정치화법 해설 강의를 하게 될 최승입니다. 우리 이제 총평 간단하게 먼저 하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 푸시느라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치화법 난이도 말씀드리면 제가 뭐 어떤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 정치화법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수능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좀 평이하게 출제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평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지 구성 자체가 조금 까다롭지 않게 선지가 구성이 되었고 선지의 배열 자체도 좀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제 정답이 1번이나 2번 혹은 기억이나 니은 이 파트에서 정답이 나오고 뒷부분까지는 읽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평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시험이 어려웠든 쉬웠든 상관없이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고생 진짜 많이 하셨고 이번 시험을 계기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또 한번 보면은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볼게요. 정치화법은 총 6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6월 모의평가에서는 443, 432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442, 442 이렇게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것처럼 443, 432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고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은 가족관계와 법에서 굉장히 높은 오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와 법과 관련된 그 문제가 오답률이 조금 높았다. 요 14번하고 15번이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는데 얘네 두 개 문제가 세트 문제였어요. 세트 문제. 그래서 세트 문제 두 문제 자체가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약간 지문 분석할 게 좀 많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게 또 오답률이 높았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정치화법의 가장 킬러라고 하는 거는 선거제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제도 문제가 마찬가지로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번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고 그다음 지방자치와 관련된 문제도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단원부터 이제 6단원까지 어떤 주제에서 출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총 50개의 주제로 이제 정치화법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1단원에선 크게 9개의 주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4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뭐 항상 늘 나오는 정치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가 1번 문제로서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법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도 출제되지 않았고 사회계약서에서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요즘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로 출제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치주의도 꼬박 한 문제가 반드시 이제 출제가 되죠. 그래서 법치주의와 관련된 문제가 또 한 문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헌법의 기본원리 파트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헌법의 기본원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기본권의 이제 유형과 관련해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1단원에서는 이제 요 정도 출제되었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2단원 한번 보면은 2단원에서는 이제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내각제 비교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작년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였어요. 일일이 선지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출제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서 한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나 이원정부제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제 12부터 해가지고 여기 국가기관과 12부터 16까지가 다 국가기관과 관련된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문제가 개별 뭐 입법부에서 단독으로 한 문제, 뭐 대통령행정부에서 단독으로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기보다는 종합 문제에서 보통 이걸 다 버무린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 수능에서도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비교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번 6월 모의평가에도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 종합 문제 해가지고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2단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4문제가 출제가 되었구나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단원 정치 과정, 선거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2문제 아니면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2문제 중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는 일단은 선거예요. 선거제도고 이 선거제도는 항상 20번 문제로서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비교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문제가 출제됐고 그 다음에 얘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정치과정 모형, 투입, 산출, 환류와 관련된 게 이번에는 나왔고요. 작년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정리 잘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나왔구나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4단원이 이제 개인생활과 법이라고 해서 이제 민법과 관련된 파트인데 이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4문제가 출제됐고 제가 이제 작년 수능에서는 이렇게 5개 출제되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요 작년 수능에서 13번 문제는 4단원과 5단원이 짬뽕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4.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민법의 기본 원칙에서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어떤 의미와 효력, 뭐 채무불이행과 관련해서 작년 수능에서 0.5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의 법률관계, 부모 자녀 간의 법률관계, 유언과 상속 이게 이제 가족관계와 관련된 법인데 그것과 관련된 종합문제 요게 이제 작년에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부부간의 법률관계, 부모 자녀 간의 법률관계가 짬뽕이 돼서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종합문제라고 하는 거는 요 3가지 주제가 다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문제 출제됐는데 이번 모의평가에서 유언과 상속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문제 출제됐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5단원입니다. 사회생활과 법과 관련된 단원이고요. 이제 작년에 죄형 법정주의와 범죄 성립 요건을 짬뽕한 그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는데 이번엔 죄형 법정주의 물어보는 문제로 단독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 절차와 관련된 문제도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근로와 관련된 문제도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보통 근로계약과 관련된 문제, 근로조건이나 근로계약과 관련된 문제 또는 부당행위,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번갈아서 출제가 되는데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는 다 근로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단원은 꼭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주제는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개가 출제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국제관계라고 써져 있는 요 문제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문제예요. 자유주의 관점하고 현실주의 관점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국제관계 변천 과정은 요즘에는 잘 출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국제관계 변천 과정은 출제가 안 됐고, 국제법이 나올 수 있는데 조약과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얘도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인데 작년 수능과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국제문제 출제 안 되고요. 우리나라 국제관계 출제 안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국제사회 행위 주체라고 해서 국제연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번 모의평가와 지난 수능에서는 다 유엔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단원은 보통 이렇게 이제 2문제 정도가 출제되는구나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이렇게 이제 단원별로 이런 주제들이 출제됐구나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이번 모의평가에서 페이지별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따져봤는데, 일단은 1페이지에서는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5번 문제가 나왔는데 얘가 답은 되게 쉬워요. 왜 쉬웠냐면 선지의 배치 자체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기형 문제였는데 기역, 니은이 너무 쉽게 아니다라는 게 판명이 나서 디귿, 리을이 정답인 거. 그러니까 디귿, 리을을 읽지 않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돼서 약간 쉬웠는데, 리을 선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선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이제 넣어놨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맞았다라고 할지라도 리을 선지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에서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8번 문제가 나왔는데 얘가 제가 뭐 사회문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업에서도 보통 보기형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4개의 선택지가 나오는데 3개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과학탐구처럼 나왔기 때문에 좀 특이해서
넣어놨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가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였죠. 그래서 이건 지문을 좀 해석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눈여겨볼 문제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서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12번 문제였는데 일반적인 계약 문제라기보다는 계약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면은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된 문제이기는 한데 계약의 성립 시점과 관련된 선택지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지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좀 많이 물어봤던 선택지였는데 오랜만에 이것과 관련된 선택지가 등장을 해서 좀 눈여겨보자, 주목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14번, 15번 문제, 세트 문제였죠. 아까 오답률 탑 1과 탑 4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문제가 어렵게 출제됐고 분석할 거리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 세트형 문제를 조금 잘 꼼꼼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세트형 문제라고는 하겠지만 주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라서 요거는 이제 뭐 개별 문제라고 봐도 크게 무방한 큰 뭐 무리가 없는 그런 문제긴 해요. 근데 어쨌든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고 마지막 페이지에선 뭐 항상 선거 분석 문제가 주목해야 될 킬러 문제죠. 그래서 이 정도를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나머지는 이제 개념 문제로서 개념의 빈틈을 여러분이 잘 찾아서 보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총평은 마치도록 하고요.